오늘 밤 내가 이 꽃 같은 아씨를 품에 안으면 죽은 윤대감도 저승에서 배가 아파 통곡하겠구나. 탐관오리 조득구의 음흉한 손길이 설의 아씨의 옷고름을 낚아채려는 찰나 별장 담벼락을 부수고 천둥 같은 호령이 떨어집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놈 조득구,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번뜩이는 사인검을 든 산. 그는 다름 아닌 조득구가 개처럼 부리며 멸시했던 윤대감네 머슴 길람이었습니다. 네 놈이 어찌 어사가 되어 나타났단 말이냐?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은 간신배들 앞에서 머슴이었던 청년은 어떻게 왕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깨어나는 곳 벽화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인연의 시작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땅에서 대사원의 직분을 맡아 청렴하기로 이름 높던 윤대감 가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피바람이 몰아쳤지요. 이조 참판 조득구라는 간신은 자신의 부정부패를 매섭게 꾸짖는 윤대감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고 결국 있지도 않은 대역죄를 뒤집어 씌워 가문을 통째로 도륙하려 든 것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윤대감의 자택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슬퍼런 칼날 아래 가문의 사내들은 처참히 쓰러졌고 부인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지요. 본래 대역죄의 연저율대로라면 외동딸인 설혜아 씨 또한 무사할 수 없었으나 조득구는 교활하게도 임금께 간청하여 그녀만은 살려 호남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조득구는 윤대감의 하나 남은 핏줄이 거친 섬에서 노비처럼 썩어가며 명맥이 끊기는 꼴을 천천히 지켜보며 즐기려 했던 것이지요. 한때 비단 옷을 입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자랐던 설혜아 씨는 그렇게 대역죄인의 여식이 되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그 가련한 뒷모습을 보며 숨죽여 눈물 흘렸으나 조득구의 서슬퍼런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지요. 설혜아 씨의 눈앞은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대감 댁에서 마당을 쓸고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10살배기 꼬마 머슴 길람이가 관아 마당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사실 길람은 평범한 머슴의 자식이 아니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던 길람을 가엾게 여긴 윤대감이 이미 남몰래 면천을 시키고 한양의 권 진사댁 양자로 입적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만 조득구의 감시를 피하고자 겉으로는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살게 했던 것이지요. 길람은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다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리들, 제발 이 미천한 놈을 아기씨의 수종종으로 붙여보내 주십시오. 저는 갈 곳 없는 몸이니 그저 아기씨 곁에서 시중이라도 들게 해 주십시오. 길람은 자신의 호적 문서가 권 진사댁에 안전하게 봉인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당장은 비공식적인 시종 신분으로 위장하여 아씨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처절한 눈빛에 질려버린 관리들은 결국 험한 유배길에 잔심부름할 아이 하나쯤은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를 허락했습니다. 길람은 밧줄에 묶인 채 떨고 있는 설혜아 씨를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맹세를 새겼습니다. 아기씨, 비록 제가 지금은 힘없는 아이로 위장하고 있으나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아기씨를 지켜드리고 가문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소년의 작은 어깨 위로 가문의 복수와 정인에 대한 지조라는 무거운 운명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에서 호남 진도 앞바다의 외딴 섬까지 이어지는 천리 유배길은 지옥보다 더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단신 대신 투박한 집신을 신은 설혜아 씨의 고운 발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물집이 잡히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길람이는 아씨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자신의 남루한 무명 저고리를 북찢어 아씨의 발을 정성껏 감싸고 발사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기씨,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제가 이 발로 상기를 다져 놓을 테니 제 발자국만 밟고 오셔요. 길라미는 날카로운 돌멩이에 자신의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잊은 채 앞장서서 길을 텄습니다. 산짐승이 울부짖고 찬바람이 뼈를 깎는 밤이면 길라미는 아씨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온기를 나누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전라도 땅의 거친 고갯길을 넘으며 포졸들의 매질과 굶주림이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았으나 길라미는 산과 들에서 머루와 다래를 따다 아씨의 입에 넣어주며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설의 아씨에게 집은 더는 집이 아니었고 오직 길람의 좁은 어깨만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천리 길을 걷는 동안 아씨는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이 소년의 눈빛에서 장차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운명적인 인연을 예감했습니다. 남의 끝자락에 유배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것은 땅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려오는 그곳에서 설의 아씨와 길라미는 비바람이 새는 허름한 초가집에 몸을 뉘었지요. 길라미는 낮에는 바다에 나가 굴을 따고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며 아씨의 끼니를 챙겼으며 관가에서 시키는 고된 노역을 대신하며 손등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설의 아씨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길라미를 곁에 앉혔습니다. 비록 신부는 머슴이나 길람의 비상한 머리와 성실함을 아깝게 여긴 아씨가 직접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길라미는 아씨가 흙바닥에 써주는 글자 하나하나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익혔으며 복수와 입신양명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설의 아씨는 그런 길람의 옆모습을 보며 기특함과 함께 묘한 든든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고을 수령이 죄인의 신분인 설의 아씨의 고결한 미모를 탐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령은 번번이 사람을 보내 아씨를 관하로 불러내려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비열한 하인들을 보내 초가집 주위를 서성거리게 했지요. 아씨는 공포에 떨었지만 그때마다 길라미가 묵묵히 문 앞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령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 술에 취해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이제 겨우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길람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몽둥이를 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지요. 아무리 죄인의 몸이라 하나 내 아기씨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는 자는 제 목숨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길람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에 눌린 하인들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으나 이는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의 예고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길람은 어느덧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매가 깊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배지의 고된 노동은 그에게 무쇠 같은 근육을 선물했지요. 무더운 여름밤 하루 종일 갯벌에서 땀을 흘린 길람이 마당에서 겉옷을 벗고 등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의 아씨는 조심스레 바가지를 들고 나와 길람의 등 위로 시원한 물을 부어주었지요. 달빛 아래 젖은 길람의 탄탄한 등, 근육이 마치 각 구워낸 청동처럼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아씨의 손끝이 실수로 길람의 어깨에 살짝 닿자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지요. 길람의 뜨거운 체온이 아씨의 손길을 타고 전해졌고 아씨의 가슴은 이름 모를 설렘으로 요동쳤습니다. 길람 역시 아씨의 고운 자태가 달빛에 비치자 숨이 멎을 듯한 통증과도 같은 연정을 느끼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달빛 아래 흐르던 묘한 긴장감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설의 아씨는 길람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상체를 드러내고 일할 때면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그를 훔쳐보게 되었지요. 땀방울이 길람의 굵직한 목덜미를 타고 탄탄한 가슴팍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아씨의 볼은 복숭아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길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씨가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사발에도 손가락이 스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씨를 품에 안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불꽃처럼 일렁였지요. 신분의 벽은 높았으나 유배지에 고립된 생활 속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길람의 거친 손을 잡고 그를 가르칠 때마다 떨리는 숨결을 가다듬어야 했고, 길람은 아씨의 은은한 살구꽃 향기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유배지의 낯선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조득구가 보낸 감시자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조득구는 윤대감의 씨를 말리지 못한 것을 늘 찜찜하게 여겨왔고, 설의 아씨가 유배지에서 어여쁜 처녀로 성장했다는 소문을 듣자 다시금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수령은 조득구의 눈에 들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설의 아씨를 압박해왔지요. 길람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이유 없이 초가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아씨를 향한 수작이 노골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길람은 아씨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집 주위의 함정을 파고 몽둥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개 머슴의 힘만으로는 관아의 조직적인 위협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길람의 마음에는 초조함과 무력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길람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배지의 늙은 관노인 팔봉 영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술 좋아하는 노인네로만 알았으나 사실 그는 과거 조정의 금군 무관이었으나 모함을 받아 쫓겨난 비운의 고수였습니다. 팔봉은 길람의 우직한 충심과 아씨를 향한 일편단심을 눈여겨보고는 어느 달 밝은 밤 길람을 숲속 깊은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자네의 그 눈빛 예사롭지 않구먼. 하지만 주먹질만으로는 그 귀한 분을 지킬 수 없어. 팔봉은 품속에서 낡은 검 한 자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길람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낮에는 머슴으로 충실히 일하고 밤이면 팔봉에게 비밀리에 검술과 병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길람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강인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맹수의 날카로움과 선비의 냉철함이 동시에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은밀한 훈련은 훗날 조득구의 목을 겨눌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팔봉 영감에게 무예를 전수받으며 길람의 기계는 나날이 높아졌고 설의 아씨와의 정염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유배지 초가 뒤편의 작은 계곡으로 설의 아씨가 몸을 씻으러 나섰지요. 서늘한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소리 없이 뒤를 따르던 길람은 혹여나 뱀이라도 나올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 뒤에서 조심스레 옷을 벗는 아씨의 자태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하강한 듯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물 한 개가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물속으로 들어간 아씨의 하얀 어깨가 달빛을 받아 옥처럼 빛났습니다. 길람은 솟구치는 뜨거운 기운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이내 물속에서 아씨의 짧은 비명이 들려왔지요. 길람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아씨가 물속에 있기에 미끄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어 아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젖은 속적삼이 아씨의 고운 몸매에 달라붙어 다랑아리 같은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고 두 사람의 가슴이 맞닿아 고요한 숲속에는 서로의 거친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지요. 초가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터질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온 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길람을 불렀지요. 길람아, 이리 들어오너라. 방 안에는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람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아씨는 젖은 저고리의 고름을 풀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길람의 투박한 손이 아씨의 젖은 고름으로 향했고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엉켰습니다. 길람이 조심스레 고름을 풀자 아씨는 부끄러운 듯 눈을 감으며 길람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크게 그리며 일렁이다 이내 스르르 꺼져버렸지요. 신분이라는 무거운 굴레도
조득구의 위협도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닭이 울 때까지 방 안에 옮기는 식을 줄 몰랐고 다음 날 아침 길람의 품에서 눈을 뜬 아씨의 얼굴에는 수줍으면서도 단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찰나였고 시련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팔복 영감이 어느 날 길람을 급히 불러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건넸지요. 이제 때가 되었네. 이것은 자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윤대감님께 부탁하여 숨겨두었던 신분 증명서 안에 서신을 펼친 길람의 눈이 경악으로 번뜩였습니다. 사실 길람은 천안머슴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던 길람을 보호하기 위해 윤대감이 가문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권진사 댁을 후견인으로 삼아 양반의 신분을 회복시켜 두었던 것이지요. 자네를 종으로 위장시킨 것은 조득구의 마술을 피하기 위함이었네. 이제 자네는 당당한 사대부의 자손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몸이네. 팔봉의 말에 길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이 아씨의 곁을 당당히 지키고 가문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는 곧 설의 아씨와의 가슴 아픈 이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길람은 봉인되었던 호적 문서를 가슴에 품고 결단했습니다. 아씨의 죄를 풀어드리고 정경 부인으로 모시기 위해 잠시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길람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설의 아씨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천리길을 앞두고 두 사람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요.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하얀 명주 속적삼 한 귀퉁이를 가위로 잘라 길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몸에 품고 가셔요. 이것이 길람이 당신을 지켜주는 부적이 될 것입니다. 길람은 아씨의 작은 손을 커다란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기씨,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원 급제하여 대감님의 누명을 벗기고 아기씨를 정식으로 제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지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품에 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짧은 입맞춤 속에 천년의 약속을 담은 채 길람은 새벽 안개를 뚫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길람은 권 진사의 도움으로 양반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되찾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길람은 압도적인 필력으로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지요. 하지만 임금은 그를 즉시 어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길람은 한동안 홍문관에서 실무를 익히며 임금의 곁에서 정사를 보필했습니다. 젊은 선비의 강직함과 천재적인 지략을 지켜본 임금은 마침내 확신을 얻었죠. 네가 바로 윤대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실마리이자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로다. 임금은 길람을 밀실로 불러 눈부신 마패와 사인검을 내사했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띈 길람은 이제 단순한 과거 급제자가 아닌 왕의 의지를 받든 암행어사가 되어 호남 땅으로 향했습니다. 장원 급제자들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임금은 유독 길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길람을 아무도 모르게 밀실로 불러들였지요. 사실 임금 또한 조득구의 세력을 경계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가 부족했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어젯밤 꿈에 억울하게 죽은 용 한 마리가 남쪽 하늘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더구나. 그것이 윤대감을 말하는 것임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임금은 길람의 앞에 눈부신 마패와 서슬 퍼런 사인검을 내놓았습니다. 너를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니 즉시 남해로 내려가 조득구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라. 길람은 성은에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드디어 머슴 길람이 아닌 왕의 정권 대행자로서 원수의 심장부로 돌아갈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길람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변복을 한 채 전라도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고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져 있었지요. 조득구는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 남해의 토지를 강탈하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 고열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주막과 저작거리를 돌며 조득구의 수하들이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길람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득구의 아들놈이 설혜아 씨의 미모를 탐내어 그녀를 강제로 첩으로 삼기 위해 관할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길람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사인검의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기 씨. 이 길람이가 조득구 일당의 목을 베러 가고 있습니다. 길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두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길람이 정체를 숨기고 비리를 수집하는 사이 설혜아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잔인한 비수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혈육이라 믿었던 숙부 윤창업이 조득구와 손을 잡은 것이었지요. 윤창업은 가문이 멸문지어 당할 때 혼자 살아남아 조득구에게 아첨하며 목숨을 부지해온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작은 벼슬자리라도 하나 얻어줄 심산으로 조득구의 충견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윤창업은 유배지 초가로 달려와 설혜아 씨의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이야,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 숙부가 대감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조 참판 어른께 간곡히 빌어 너를 면천해 주기로 했으니 어서 짐을 싸거라. 순진한 아씨는 숙부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으나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자유가 아닌 조득구의 은밀한 별장이었습니다. 조득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별장을 가득 채울 때야 아씨는 자신이 팔려왔음을 깨닫고 절망의 비명을 질렀지요. 아씨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길람은 이성을 잃을 뻔했으나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암행어사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자칫 서두르다가는 아씨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길람은 야음을 틈타 팔복 영감과 함께 조득구의 별장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오직 아씨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슬 퍼런 칼날이 난무하는 사지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득구는 이미 길람의 존재를 눈치채고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별장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자객이 횃불을 밝히며 길람을 포위했지요.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죽은 윤대감의 종놈 주제에 주제넘게 굴더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조득구의 호령에 자객들이 달려들었고 길람은 팔봉과 함께 필사의 검투를 벌였습니다. 수없이 베이고 찔리면서도 길람은 아씨가 갇힌 방을 향해 전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결국 벼랑 끝 위기에 몰리고 말았지요. 자객들의 칼끝이 길람의 목을 겨누던 그 순간 팔봉 영감이 자신의 몸을 던져 길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길람아, 여기서 죽으면 아기 씨는 누가 구한단 말이냐? 어서 가서 군영의 병사들을 움직여라. 팔봉은 피를 토하면서도 자객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길람은 눈물을 머금고 별장을 탈출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팔봉의 마지막 함성을 뒤로 한 채 길람은 말 한 피를 훔쳐 타고 인근 군영을 향해 광기의 어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말의 입에서 단내나고 발굽이 부서질 듯 달린 끝에 군영에 도착한 길람은 피투성이가 된 품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를 선포하노니 이 고을의 모든 병력은 즉시 나를 따르라. 왕의 정권으로 명하노라. 길람의 서슬 퍼런 호령의 장수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모든 것은 오늘 밤 끝난다. 조득구의 목을 베고 아씨를 구하지 못한다면 나 또한 돌아오지 않으리라. 길람의 눈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거대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조득구의 환갑을 축하하는 잔치가 별장에서 성대하게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조득구는 억지로 고운 비단 옷을 입힌 설혜아 씨를 제 옆에 앉혀두고 승전가라도 부르듯 술을 들이켜고 있었지요. 허허, 오늘 밤 내가 이 꽃 같은 아씨를 품에 안으면 윤대감도 저승에서 배가 아파 통곡하겠구나. 조득구가 음흉한 손길로 아씨의 옷고름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 사출두야. 천둥 소리 같은 함성이 별장 담장을 부수고 터져 나왔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역졸들이 조득구의 가신들을 제압하며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혼비백산한 조득구 앞에 누더기를 벗어 던진 길람이 번뜩이는 사인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이놈 조득구,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내가 바로 내 놈이 멸시하던 윤대감 댁의 머슴 길람이자 국왕전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산이라. 조득구는 자신의 눈앞에 선 청년이 죽은 줄 알았던 길람임을 확인하고는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았습니다. 조득구의 환갑 잔치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아전들과 무관들은 어사의 섯을 펄언 기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길람은 사인검을 조득구의 목 끝에 겨누고 별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박살냈지요. 그 안에서는 윤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조득구가 위조했던 서찰들과 나라의 곳간을 제 주머니처럼 채운 방대한 뇌물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래도 내 죄를 부정하겠느냐. 내 놈의 탐욕이 한 가문을 도륙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으니 하늘이 노하고 땅이 통곡하고 있다. 길람의 사자 후에 조득구는 거구의 몸을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당당하던 간신은 이제 한 마리 벌레처럼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지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숙부 윤창업 또한 설이야. 내가 내 숙부 아니냐. 며 비굴하게 외쳤으나 길람의 싸늘한 시선은 오직겁에 질린 설의 아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조득구와 그 일당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혹독한 추국을 받았습니다. 길람이 확보한 증거와 뇌물장부 앞에 조득구는 끝내 모든 만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죠. 임금은 대노하여 조득구에게 대역죄를 물어 전 재산을 몰수하고 저작거리에서 효수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한때 만인을 호령하던 권세는 썩은 고기가 되어 까마귀의 밥이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었지요. 윤대감 가문의 억울한 누명 또한 깨끗이 씻겼습니다. 임금은 윤대감에게 영의정 관직을 추증하고 유배지에 있던 설의 아씨를 즉시 사면하여 그 신분을 본래의 고귀한 양갓집 규수로 복권해 주었습니다. 배신자 숙부 윤창업 또한 곤장 100대를 맞고 북방의 험지로 유배를 떠나 평생을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 죽어갔습니다. 악인이 망하고 정의가 바로 서자 한양도성에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모든 시련이 끝난 후 길람과 설의 아씨의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길람은 이후 정승의 반열에 오를 만큼 승승장구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고 설의 아씨는 남편의 공을 인정받아 외명부 최고의 품계인 정경부인의 봉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길람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족두리를 벗기고 정표로 받았던 낡은 속적삼 조각을 꺼내 보였지요. 부인, 평생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서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길람은 아내의 고운 발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니 창밖의 달빛도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진감래라더니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영원한 평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선량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길람과 설의 정경부인 같은 고귀한 인연과 큰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